왕자가 시중을 데리고 민가 사찰을 나갔거든요. 저기에 굉장히 남루한 사람이 있어요. 왕자가 묻습니다. 저 사람 누구냐? 왜 저 사람 저렇게 남루하느냐? 왜 이렇게 초라하느냐? 왜 저렇게 빌어먹고 있느냐? 시중이 얘기합니다. 노인입니다. 아니, 노인이 되면 다 저렇게 되냐? 노인이 되면 건강도 잃고요, 직장도 잃기 때문에 다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노인이 될 것 같냐, 안 될 것 같냐? 왕자님, 노인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자는 충격을 받거든요. 그 길로 궁으로 돌아와서 이 출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석가모니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노인이 되게 되면 석가모니가 본 것처럼 모든 노인들은 저렇게 될까? 만약에 저렇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은 정말 지금 다 출가를 해야 될까요? 노년의 나눔은 석가모니가 되지 않고서도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강의는 노인이 되서서도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노인은 두 가지 흥미로운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는 NO 사람인, 사람도 아니래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극단적인 표현인데 KNOW 사람인,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알고 KNOW, 이제 안다는 건 거죠. 지혜와 경험을 가진 존재다. NO 사람인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초라한, 깡마른, 기가 먹은, 그 다음에 사회에 쓸모없는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죠. 제가 강의를 갔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인 강의를 하는데, 산송장들한테 무슨 인문학 강의냐. 산송장이라는 것은 노인을 얘기하고요, 그들은 인문학을 아는 것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인은 애노 사람인, 노인은 사람도 아니래요,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노인은 사람도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 KNOW 사람인.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와 그 다음에 경험을 갖고 있는 존재거든요. KNOW 사람인. 이때 표현되는 것이 이제 우리 아프리카 속담을 자주 인용하는데,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 같다. 덴마크의 속담은 이런 속담도 있거든요. 노인이 없으면 옆집에서 꼬아야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니까요. 또 이런 이 격언도 있거든요.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거든요. 늙은 말의 지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쟁을 나갔는데 이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너무 길어진 건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길을 잃어버린 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재상관중이 병사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늙은 말을 풀어라. 늙은 말이 길을 찾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노인은 공동체의 길을 찾아내는 존재다, 이런 건가요? 자,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애노 사람인, 보통 늙은이라고 표현되는데 늙은이는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KNOW 사람인, 보통 어르신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데 어르신은 되어야 될까요? 제가 어르신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어르신이라는 표현들을 쓰면 싫어하는 노인들이 꽤 있습니다. 나 어르신이 아니야.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뒷밭 늙은이 취급하려고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KNOW 사람의 현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데 늘 어떤 그 공동체의 길을 내주고, 그 다음에 아주 자애로운 할머니, 따뜻한 할아버지, 그러니까 늘 양보를 하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실로부터 괴리된, 저쪽 멀리에서 신비스러운 존재로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는 NO 사람인도 KNOW 사람인도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현실적인 노인이 요새 나타났거든요. 그 노인은 뭐냐면 청바지를 입고 아주 활력이 넘치는 노인. 우리 이걸 가지고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는 이제 상당히 활동적인 노인인 건 거죠. 이 활동적인 노인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활동적인 노인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하고 교양도 쌓고 또 프로덕티브 에이징해서 이제 생산적인 활동도 하거든요. 이게 직업도 없고. 자, 그러면 이 노인은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좋죠, 당연히 개인한테는. 근데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이렇게 노인이 되려면 최소한도 경제력이 받쳐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소수의 성공한 노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Successful aging. Successful aging은 성공한 노인이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노인들은 누구나 되고 싶어 하는데 그 노인은 상당히 소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이 노인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노인들은 개인의 취미, 개인의 여가, 개인의 교양에는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동체 일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불평등한 세상, 그 다음에 청년, 청소년들의 어떤 그 아주 과도한 경쟁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노인들이 소수일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액티브 시니어도 꼭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이런 이제 질문들을 제기하는 건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노인들이 제가 소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거든요. 45%라는 것은 뭐냐면 OECD에서 압도적인 일이죠. 압도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2명의 노인 중에 1명은 노인 빈곤에 있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노인 자살의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원인들이 주로 빈곤과 관련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상당히 성장을 했지만 상대적인 빈곤율도 사실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상위권에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국의 노인들은 여전히 애노 사람이 늙은이, 그래서 사회적인 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성공한 노인, 액티브 시니어는 굉장히 적을 수가 있다.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 노후의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늙은이가 되지 않고 애노 사람이 되지 않고 누구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아주 최악의 경우가 된다고 하더라도 생존의 문제들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저는 그 정답은 시민으로 늙어가기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시민으로 늙어가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시민권의 관점에서 노년의 나눔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노년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근본적인 질문, 시민으로 늙어가는 그런 노인. 이 노인을 저는 선배 시민으로 이렇게 명명을 할 테고요. 그 관점들 속에서 권리를 보고, 나눔의 권리를 보고, 그 다음에 나눔의 연대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은 이제 아이가 태어난 캔들을 의미하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국가가 최소한도 인간적인 삶을 책임진다. 복지국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지만, 복지국가는 최소한도 베버리지가 얘기한 나쁜 악들이 우리의 시민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제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 돌봄이라는 것, 특히 이제 노인이 되게 되면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면서 돌봄이 최대의 화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들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돌봄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국가거든요. 이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정신은 뭐냐? 사회권. 그러니까 이제 시민으로서의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권을 권리로서 보장한다.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국가가 시민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개개인들을 한 명 한 명 불쌍한 사람들을 사례로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그리고 그 의무들을 시민들은 권리로서 요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정적인 공동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어떻죠? 시민들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리고 이 땅에 시민으로 존재하는 한, 존재 그 자체만으로, 지위 그 자체만으로
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국가가 구성되려면 뭐죠? 주권, 영토, 국민이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존재만으로 나는 이 국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최소한도 인간다운 삶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건 거죠. 그리고 시민들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데 세금이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식의 어떤 노동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가지는 거. 이게 이제 복지국가의 이상이다. 복지국가의 이상은 기본적으로 시민권을 권리로 인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제가 이런 복지국가의 사례들을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캐나다의 이제 사례인데요. 캐나다의 유송희 씨 부부가 이민을 갔어요. 한 40대 정도에 갔는데, 그때 이 양반들은 일종의 어떤 그 젊은 시절에 이민을 늦게 하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납부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 사람은 캐나다의 저소득층 노인으로 있는데, 저소득층 노인의 그 삶의 상태가 어떤지 하는 이야기들을 담은 것이 이 다큐멘터리 행복의 조건 복지국가를 가다라는 EBS의 프로그램에 이제 나온 사례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노인은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생계비, 기초노령연금에다가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 노인이 얘기하거든요. 너 이 국가에 왔더니 최소한도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주거비도 제공하고, 그리고 소득도 최소한의 것들을 제공해 주더라. 1인 가구에 1,300불을 제공을 하는데 그것은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월 140만 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의료가 무상이고, 또 교통비 같은 경우에도 1년에 5만 원만 내게 되면 전기권을 끊어갖고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나라의 나의 큰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 집 장남은 수상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놀라운 얘기죠. 우리나라에서 이 장남은 누구죠? 생물학적인 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국가가 시민들의 삶을 관리하고 사회를 관리하다 보니까 나에게 노후가 돼서 용돈을 주고, 나에게 노후가 돼서 병을 치료해주고, 나에게 노후가 돼서 최소한도 불결한 집에 살지 않도록 주택을 제공하는 것들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집 장남은 수상이야. 수상이 우리 집 장남이야.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에서 온 사람한테 질문을 했거든요. 야,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우리한테는 그게 상식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한다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에 보게 되면 이 노인이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런 이제 멘트가 나오거든요. 자식을 키운 노인이거든, 세금을 적게 낸 노인이거든, 모두가 캐나다를 만든 사람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사회에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캐나다를 만든 사람이 돼. 그는 그러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복지국가에서 최소한도 인간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사회 보장을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 이제 복지국가의 삶이다. 복지국가에서의 시민들의 삶이다. 특히 노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제가 영국에 유학을 갔거든요. 유학을 갔었을 때 그때 제 전공이 진폐증 환자를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썼는데, 진폐증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제가 이 탄광박물관이죠. 스코티시 마이닝 뮤지엄, 스코틀랜드에 있는 마이닝 뮤지엄에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 딸린 도서관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자료도 얻을 겸, 그리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만날 겸 해서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난 분이 로니와 오드리예요. 로니와 오드리라는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 양반들이, 저는 이제 저대로 자원봉사를 했고, 또 이분들도 자원봉사를 했는데, 로니는 저랑 같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는, 스코티시 마이닝 뮤지엄에서 책을 정리하는 걸 했고, 오드리는 거기에 있는 화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는 이제 자원봉사를 했던 건 거죠. 이때 이분들의 집에도 이제 제가 초대 가서, 사진이 저 집에서 초대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범상, 우리가 은퇴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이제야말로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
물론 제가 이것을 영어로 했으면 좋은데 제가 이 뭐 스탠다드 영어를 하겠죠. 이제 스코틀랜드 사투리까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 얘기는 뭔지 아세요? 저 얘기는 우리가 은퇴를 하면서 우리 한국의 노인들은 어떤지 아세요? 굉장한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들에 이제 압박을 당하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도 높지만 노인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노인 취업률이 거의 30%가 넘어서는데 왜 그러냐면 노후가 돼서도 일을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은 우리가 은퇴를 하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요?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하고 싶은 게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는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일했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이 노후가 되고 은퇴를 하게 되니까 연금이라든가 다양한 노인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조건들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식과 가족이 아닌 공동체, 지역 마을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자원봉사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서 사회권이 보장이 되면, 사회권이 보장되면 어떤 노인이든 간에 누구나 보통 사람으로 늙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민으로 늙어가기 하는 것의 핵심적인 주장이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질문을 노인이라는 것을 시민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의 권리로서 사회권을 보장했었을 때 우리는 애노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도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보통 사람으로 늙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건 거예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노년의 나눔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생각을 나눠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을 나눠야 된다. 사람을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조직하는 건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자원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인 건 거죠. 그럼 먼저 생각을 나누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어떤 문구를 읽을 건데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 한번 좀 추측해 보세요. 국가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 기업, 은행가, 부동산 투기꾼 및 노동 착취자를 위해 통치된다. 상당히 세죠? 더 이어가 볼게요. 인류의 대다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공정한 요구, 즉 생계수단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쓸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남성의 권리도 여성의 권리도 가질 수가 없다. 상당히 진보적인 얘기죠. 자, 저 사진 보이시는데 저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거든요. 저 할머니가 누구냐? 저 할머니는 88세까지 사셨는데 저 할머니는 헬렌 켈러입니다. 헬렌 켈러는 1880년에 태어나셔서 1968년까지 88세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장애인으로 살았죠. 그런데 장애인보다 이 할머니를 규정하는 실질적인 정체성은 사회운동가거든요. 사회운동가로서 반전운동도 했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배자들 그리고 자본을 위한 전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속에 많은 노동자들과 시민이 죽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반대한다. 여성들도 같은 인간인데 왜 여성들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본인을 전투적인 참정권론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동자들의 다수가 일어나는데 왜 소수만 그러느냐. 노동권 운동도 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헬렌 켈러는 10대 때 장애를 나름대로 잘 이겨내고 나서 그다음부터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봤던 것은 뭐냐면 문제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라든가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구조와 권력관계다. 그리고 구조와 권력관계를 바꾸는 나눔. 그 나눔은 뭐냐면 이제 이 질문을 던진 건 거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 헬렌 켈러는 생각을 나누려고 했고요. 그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기 시작했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찰리 채플린이거든요. 찰리 채플린은 헬렌 켈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도 당신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리고 당신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는 장면의 사진들이 상당히 유명한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왜 우리는 헬렌 켈러를 이런 어떤
이 사회권에 대한 질문을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할까? 헬렌 켈러는 사실 FBI 1급 관리 대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찰리 채플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노력을 통해 성공했던 아메리칸 드림으로 권력은 그들을 이용하고자 했지, 그들이 사회운동으로서 어떤 그 부당한 질서들을 이야기하고 그 질서들을 나누는 그 생각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아까 그 헬렌 켈러의 언급을 보면서, 야, 헬렌 켈러가 저렇게 급진적인 얘기를 했어? 헬렌 켈러는 사실 서유럽으로 보게 되면 노동당이나 삼인당처럼 사회권을 주장했던 삼인주의자 정도가 됐는데, 우리는 그런 헬렌 켈러의 생각을 미국 사회는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실은 개인의 자유, 그리고 불평등,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질서들을 사실 믿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연대에 나오면서 첫 번째는 생각의 나눔인데, 그런 생각, 시민권을 생각으로 나누려고 했던 사람이 헬렌 켈러였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제가 이제 사람의 나눔이거든요. 노년의 나눔 중에 두 번째 것은 연대 중에서 핵심은 이제 사람의 연대인 건 거죠. 사람의 연대는 생각의 연대 다음에 사람의 연대인데, 대표적인 논자로 저는 스텔라 리벡이라는 할머니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스텔라 리벡이라는 할머니, 이런 할머니인 건가요? 이 할머니가 78이죠. 78살 때 맥도날드에 커피를 샀어요. 그런데 이 드라이브 스루,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커피를 사가지고 이렇게, 이 자기 차에다가 이걸 싣고 움직이다 이걸 쏟아버렸거든요. 다리에 쏟았는데 다리가 완전히 3도 화선 있게 됐거든요. 할머니는 2년 동안 자기의 치료를 한 다음에 맥도날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왜 소송을 제기했어요?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맥도날드가 헛웃음을 짓거든요. 야, 당신이 실수를 해놓고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 말이야. 그런데 이 할머니가 소송을 제기할 근거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산 커피는 쏟더라도 뒤질 않거든요. 왜? 커피 온도가 낮기 때문인데 맥도날드는 거의 90도 가까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너가 온도를 너무 높게 책정했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이제 얘기가 됐죠.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결정적으로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았는데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33억 원이에요. 와, 놀랍지 않아요? 이게 쏟았는데 그 정도면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불가능해요. 모든 커피 온도들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왠지 아세요? 그리고 왜 이 할머니는 33억이나 받았는지 아세요? 이 할머니는 자기처럼 다친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하는데 10년 동안 700명이 다친 건 거죠. 1년에 70명이나 다쳤거든요. 그러면서 이 700명을 증인으로 해서 할머니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스려야 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회사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걸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한 징벌이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제 시민들은 최소한도 커피 온도 때문에 위험에 처하지 않는 건 거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리벡 할머니, 스텔라 리벡 할머니는 연대를 했죠. 어떻게 연대를 했냐면, 혼자서 저항했었을 때는 치료비 정도를 받았지만, 이 700명이나 다쳤던 사람들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700명이라는 사람들을 조직한 결과, 이 근본적인 변화들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또 한 가지 사람의 연대의 사례로 강우규라는 할아버지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강우규 할아버지는 저기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렇게 생기셨죠. 저렇게 생기셨는데, 저 할아버지는 65세 때, 이제, 부임하는, 이 일본 총독에게 폭탄을 던져가지고, 사실은 독립운동을 했던 할아버지거든요. 이 할아버지는 그 길로 지금까지 서울역에 서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서울역에 내리면, 서울역을 등지고 왼쪽에 이 할아버지의 동상이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그 폭탄을 던졌는데, 이 할아버지는 1919년도에 청소년들이 3.1운동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3.1운동을 했었을 때 노인들이 깜짝 놀라는 건 거예요. 이야, 우리 청소년들이 저렇게까지 조국을 찾고자
노력하는데 우리 노인들은 어떻게 뭐지? 그러니까 그 노인들이 노인 동맹단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거든요. 노인 동맹단은 가입 조건이 45세에서 70세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야 무슨 45세가 노인이냐 그랬는데 그때 평균 수명이 41살밖에 안 됐거든요. 당시 한 50세면은 중늙은이라고 했고 65세는 엄청난 노인인 건 거죠. 이때 강우교 할아버지는 거기에 소속 단원이었고 65세 이 할아버지는 그런 이제 운동들을 했던 건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노인 동맹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후배들에게 전답이 아니라 독립된 나라를 물려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 거예요. 독립된 나라, 좋은 공동체를 물려줘야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몇 명의 노인들이 1919년도에 노인 동맹단을 만드는데 곧 몇천 명으로 불어났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연대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 연대를 통해 갖고 이 공동체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자, 이때 청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들이 우리가 강우구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청년들도 강우구 할아버지들의 어떤 이 바램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강우구 할아버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도 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공동체에서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는 강우구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거야말로 진정한 선배의 모습이다. 그래서 선배, 시민에서 그 선배는 사실은 직장 선배, 군대 선배, 동네 선배가 아니라 시민 선배다. 시민으로서의 선배의 모습이다. 그들은 연대를 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좋은 공동체를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가요. 자,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생각의 나눔. 누구죠? 헬렌 켈러였었고, 그 사례를 들었고요. 헬렌 켈러 할머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람의 나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나눔은 조직가죠. 조직가로서 스텔라 리벡 할머니 700명을 만들었던 이 할머니. 그 다음에 노인 동맹단의 소속이었던 강우구 열사를 얘기했는데, 나눔의 세 번째는 자원의 나눔이거든요. 자원의 나눔은 돈의 나눔이죠. 돈의 나눔은 사실 이런 권리가 실현이 되려고 하면 내셔널 미니멈 스탠다드 오브 리빙, 삶의 최저한의 것들을 모든 시민들이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도록 특히 노년에 애노 사람도 아니래요 라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나눠야 되는데 핵심은 자원의 나눔이거든요. 이 자원의 나눔을 그럼 실천하는 노인단체들, 노인들은 누가 있을까 했었을 때 저는 이제 몇 사람의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럽 노인연합이 있거든요. 유럽 노인연합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노인들은 사회적, 문화적 삶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공동체와 동료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회, 문화적 삶에 대한 권리.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사회, 문화적 삶에 대한 권리를 주장해야 되면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권리죠. 왜 권리냐면 이게 이제 좌파라고 권리는데 여기의 노인들은 모든 노인들이 어려서부터 모든 시민들은 사회 문화적 삶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공동체와 동료들에 대한 책임까지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는 후배 시민인 건 거고요. 동료들은 누구겠어요? 그 동료들은 다른 노인이죠. 우리로 치게 되면 45%의 빈곤에 처해 있는 노인들, 상대적 빈곤들 속에서 고통받는 노인들, 내 동료들이지. 그 동료 노인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시민으로서 내가 단순히 내 개인의 안위, 내 개인의 취미, 내 개인의 교양, 내 개인의 직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 노인과 후배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건 거거든요. 자, 이것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 연대를 해 나가는 이제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소개시켜드릴 또 이제 노인 단체들이 그레이 그린이라는 단체. 그레이는 이제 소위 노인들이죠. 그린은 뭘 것 같아요? 뭐 그림을 그린다가 아니라 이게 일종의 이제 녹색 생태라든가 환경에 대한 이야기죠. 저기 이제 사진을 보게 되면 그레이 그린의 이제 회원이거든요. 나는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조부모다. 조부모는
할머니인 건 거죠. 내 손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체포돼도 괜찮다. 이제 우리가 생태의 문제들이 사실 불평등의 문제와 깊이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우리 이 미래에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있는데, 위험에 대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생존에 대한 위험을 제거했는데 노인들이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건 거죠. 그래서 그레이 그린 노인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에서 나서기 시작한 건 거예요. 또 재미난 단체가 하나 있는데 레인징 그라니스예요. 레인징 그라니스인데 미군 기지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해군 기지가. 그랬었을 때 할머니들이 나서요. 우리 공동체를 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환경들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그래서 레인징은 분노하는, 열받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라니스는 할머니들인 건가요. 분노하는 할머니들이란 단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저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독특하지 않아요? 저 할머니들은 단순히 가서 이렇게 막 머리띠를 두르고 시위하는 것들이 아니라 노래를,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부르기 시작하고 문화적인 어떤 투쟁들을 하기 시작해서 옷도 아주 이쁘게 입고, 그 다음에 연극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래서 저 할머니들은 단순히 캐나다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그래서 레인징 그라니스들은 반전, 그리고 어떤 그 생태, 그리고 환경, 이런 문제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또 다른 또 노인 단체가 있는데, 이들은 단순히 이제 환경이라든가 사회 운동에 그치지 않고 이제 제도 정치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은발의 표범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1975년도에 독일에서 어떤 노인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단체가 어떤 기반이 되어갖고 노인들의 권익을 우리가 보장하겠다 하고 정강 정책들을 만들고 1989년서부터 이제 활동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정당은 노인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 전체의 조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당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나이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도 저기에 많이 가입한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저기에 가입을 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도 곧 노인이 될 거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먼 거 같잖아요? 저도 상당히 노인이 굉장히 먼 줄 알았거든요. 이제 이미 이제 노인의 길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금방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멀지 않았고.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저 노인들이 시민권, 기본권을 향한 저 발걸음이 우리한테 도움도 되니까. 그래서 진정한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생각의 연대, 두 번째는 사람의 연대,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세 번째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 세 번째는 자원의 연대. 그리고 자원의 연대들을 요구해야 되고, 자원의 연대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자본은 끊임없이 생태를 파괴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자원의 연대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더라, 이런 건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노년의 나눔을 시민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자, 제가 최근에 이제 이 드라마를 굉장히 눈여겨서 본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게 오징어 게임이에요.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저기에 노인도 나오나? 근데 마침 또 깐부 노인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 깐부 노인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이 노인은 어땠느냐? 그 노인이 게임을 할 때, 그때 게임이 뭐였냐면 줄다리기였거든요. 줄다리기는 힘센 근육질의 남성을 필요로 하는데, 이 팀은 뭔지도 모르면서 팀을 만든 그 팀에는 노인이 있고 여성이 있어요. 근데 다 게임이 발표가 돼. 자, 이제 너네 팀들을 만들었지? 이 게임은 줄다리기야. 그랬더니 여기서 게임을 패배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동료가 막 일어나요. 그랬을 때 노인이 얘기합니다. 야, 이 말이야, 줄다리기는 말이야,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제가 지금 이제 깐부 노인의 목소리를 흉내내려고 했는데, 그럼 뭐로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경험이 있어. 그리고 지혜로 하는 건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노인은 그 줄다리를 이기는데 기여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노인을 보면서 노인이라는 것은 노마지지고, 그 다음에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처럼, 야, 저거 강의에 좋은 소재구나. 두 번째 게임이 벌어지는데 딱지치기가 아니라 구슬치기거든요. 구슬치기로 둘씩 짝을 맺었는데, 노인과 저 영화의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이 짝을 맺었는데 구슬치기인 건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되는데 이 노인이 구슬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너 거나 다름없어. 우리는 깐부잖아. 깐부는 구슬이나 딱지를 함께 공유하는 관계가 깐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깐부 노인이라는 게 유명해졌는데,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노인이 후배 시민한테 양보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이 자기의 삶을 헌신적으로 던지는 사람, 굉장히 멋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야, 저거 상당히 중요한 소재로, 강의의 소재로 저 깐부 노인을 삼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드라마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나중에 봤더니 이 깐부 노인은 후배 시민한테 친절하고, 그리고 저런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저 깐부 노인은 그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사회로부터의 실패거든요. 그리고 구조의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사람으로 이제 비춰지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깐부 노인은 나눔을 자선으로 실천하거든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로. 그래서 그걸 시민권의 나눔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는 건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한국의 노인은, 한국의 나눔은 여전히 온정적인 마음으로 도시락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는 데 한정되어 있다. 시민권을 가지고 과연 저런 나눔에 대한 고민들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실망할 거 없습니다. 왜 실망할 게 없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배 시민론이라는 것이 사단법인 마중물에서, 이게 시민단체죠. 그동안에 선배시민지원센터에서 계속 이론도 개발해왔고, 그 다음에 교육론도 개발해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선배시민대학을 만들고 선배시민 자원봉사를 실천하고, 그리고 지금은 선배시민 정책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도 시민으로 늙어가기라는 저 타이틀 하에서 내부로부터 우리도 선배시민이 되고자 하는 다양한 만남과 상상과 연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겁니다. 저는 이제 그때 만난 동료들, 사단법인 마중물에서 만나고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만나고, 그리고 다양한 공간에서 만났던 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제 대학교의 학교와 교수님들, 그러니까 제 토론하는 동료들이지, 그들과 함께 지금 선배 시민 학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선배 시민 학회가 만들어진다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리고 기업은 노후 은퇴 프로그램을 개인 취미나 여가 이런 것들로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 지역에서 내가 어떻게 시민으로 늙어가냐, 선배 시민으로 늙어가냐,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권리를 실천하는 권리형 실천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저는 선배시민학회라든가 사단법인 마중물이라든가 한국노인복지협회 등등과 함께, 지자체, 도서관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더 이상 석가모니가 봤던 애노 사람이, 노인이 된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은 더 이상 사람도 아닌 것이 아니라 비참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KNOW, 사람이 되는데 노인인데 뭘 알아야 되냐? 그동안에는 지혜나 경험이라고 했지만 저는 시민권을 아는 노인이 돼야 된다. 그건 이제 시민으로 늙는 건 거죠.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에서 그 액티브는 뭐 해야 될 것이냐? 공동체를 위해서 바쁜 사람이 돼야 된다. 돌봄의 대상이 아닌 돌봄의 주체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후배 시민들, 청소년들과 함께 나눔을, 어떤 그 권리형 나눔, 그러니까 시민권을 나눈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노년의 나눔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준비들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새로운 노년의 나눔들을 준비해 가고 있는 건 거고, 여러분들도 이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함께 노년을 개인이 아닌 한 사회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역에서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공간에서, 그 지역에서, 그리고 어떤 그 토론장에서 여러분들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